우리 부총리 후보자님, 그 신자유주의가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 완화, 대외 개방, 복지병 우려 이런 걸로 설명이 되지요. 대부분 동의하실 텐데 작은 정부하고 복지 지출의 확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은 정부가 제가 알기는 얼만큼 효율적인 정부냐 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보고요. 이것이 정부의 크기하고는 뭐 크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려면 해야 된다. 뭐 이런 비슷한 취지에서 추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제 질문을 현재의 경기 상황이 그러니까 이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점인지 어떻게 할 건지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7분기 연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전기비로 0%로 가고 있고 또 일자리 만드는 규모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또 서민 생활의 어려움 해소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서는 추경뿐만 아니고 거시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해보고 해서 또 마무리는 조기에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각 언론에서는 전부 다가 막 추경 검토, 추경 조기, 추경 검토 막 이런 쪽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하는데요. 이걸 언제 추경 편성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답변을 지금 못 하실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후보자님의 이 경제정책 속에 어떤 형태든지 지금의 서민 생활 수준이나 막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고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도잘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경제 정책할 때서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의 회복시키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상태를 우선 언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 또는 기타 부동산을 포함한 정책의 그런 폴리시 믹스가 있어야지 재정 정책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취지에서 이제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4월부터 야당 쪽에서 추경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자칫하면은 선거를 앞둔 선심 예산 편성 이것 때문에 여당에서 자제하고 그런데 박지원 장관께서 앞으로 경기 회복이 전망된다. 지금은 추경 시점이 아니다. 돈도 없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7분기 연속해서 0%로 지금 바뀌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아마 4월 임시국회 또 5월은 또 그래가고 또 6월 임시국회 이전에 돼야 되지 이게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고 가면 섞여져 가면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크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새 정부가 되고 나면은 원래 전 정부에서 편성해왔던 우선순위 이런 거에 비해서 규모 면에서 추가를 해야 될지 내용 면에서 경쟁을 해야 될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는 야당에서도 집권하면은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빨리 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추경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정책의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지원 중에요. 우리 참 이거 왜곡되어 있는 게 중앙재정보다는 지방재정이 훨씬 어렵고 지방재정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단체단체는 이게 천양지 차이입니다. 또 부문별로 보면은 교육 쪽하고 일반 교부금 쪽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은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내국세에 20.27% 받고 교육세도 받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그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고려해야 된다 보니까, 세입의 80%를 국가가 거둔 거는 맞습니다. 지방세는 20%입니다. 그러나 쓰는 걸로 보면은 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하면은 지방이 60% 씁니다. 뭐 이렇게 그 답변을 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과장이나 사무관 때 해오던 답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은 우선 복지 쪽만 해도 이 09년도에 복지 예산 비중이 18% 되는 게 지금은 22%로 늘어나는데 지방정부가 정한 거 아니거든요. 중앙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니까 매칭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입도 없고, 지방자치제 시장 91년도 보면은 그때도 세입이 20%였는데 지금도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부금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하고 교육교부금, 지방교부금, 일반교부금도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한데 혹여 이게 교육교부금 교부율을 낮춘다 이래 되면 교육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남는 이 돈을 유치원하고 보육원하고 유보, 교육, 통합 이런 쪽에서 그대로 놔두되 기능을 그쪽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교부금률을 손대야 될 문제, 그 다음에 교육하고 일반 교부금하고 관계의 그 재원 부담을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앞으로 복지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재원 배분에 대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지방에 돌아가는 전체 패키지,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 부분하고 또 지금 교부금 부분 또는 보조금 이걸 포함해서 한번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께서도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국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특별히 한번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고 우선 지방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지방재정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정해주는 교부금, 등록금, 복지 뭐 이런 걸 다 하고 나면 뛰도 절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현장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부터 그리고 짧게 현장에 가시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이 청문회가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청문회 청자가 들을 청자입니다. 문자도 들을 문자입니다. 물을 문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하문 내에 귀가 앞에도 귀가 있고 이것도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묻는 게 아니고 충분히 들을 기회를 주는 게 청문이고 미국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청문회 제도 하고 있는 데가 미국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하고 있지만은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그 히어링 제도에 보면은 사생활에 대한 거 예를 들면은 뭐 병역이다 이 특혜 분양 위장 전입 탈세 이런 개인적인 것은 프라이버시 액트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되는 거는 업무 적합성, 능력 검증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게 청문회의 기본이라 생각하시고 혹시 오전에는 방송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위원장님 오후에는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충분히 이 취지에 따라서 듣는 거니까 말할 기회를 줘가지고 좀 듣는 걸 좀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후보자가 이제 내정된 게 신문에 나오고 보면은 언론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겸손, 신중, 통합, 이 조율은 굉장히 잘할 것 같아. 그 다음에 관리도 괜찮다. 그런데 이문이 나는 게 추진력, 결단력, 리더십, 이런 데는 좀
임원이 간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서른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아마 리더십 쪽, 이런 쪽이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제가 또 보충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의 그러한 그 조정의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권위보다는 얼만큼 설득하고 협의하고 또 국민적 콘센서스를 갖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조정의 포인트다. 이런 방향에서 저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거는 그냥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직 27년 중에서 18년을 정책 업무에 근무를 했습니다. 76년에 처음 시작할 때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종합기획과에 이제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저하고 공직에서 같은 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이 진념 과장님, 총괄계장이 강봉균 계장님 이렇게 모시고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뉴펜 굉장히 힘든 뉴펜 가서 박사학위 하시고 쭉 이렇게 해 오셨는데요. 또 이 IMF 위기 때는 그때부터 경제정책국장으로서 굉장히 그 조율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KDI 원장, 무역연구소 소장 계속해서 비슷한 업무를 해 오셨는데 지금 보면 뭘 해야 할 거냐보다 그걸 어떻게 추진해야 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한데 예를 들면은 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문제, 그 다음에 금융 분야, 그 다음에 세출구조, 예산실의 국장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쪽, 대외관계, 대외협력,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업무 이외에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나갈 거냐, 소통, 언론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거냐,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해낼 거냐, 이런 게 사실은 경제부총리의 90% 정도의 비중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채워 넣어야 위기를 접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에 앉아있는 우리 1급분들, 이 기획재정부의 간부들도 이 점을 잘 부총리를 도와드려야 됩니다. 부총리께서 앞으로 대언론, 대국회, 대국민, 이런 쪽에 협조를 어떻게 해 나갈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전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하고 달리 이제는 특히 국회가 중요한 우리 정책의 파트너로서 그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 후보자님, 오늘 청와대에서 차관급 인사 전보 단행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안 됐어요. 아마 장관님 임명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 장관 인사권자가 판단하시겠지만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부처에 이제 차관님들 임명한 거 보면은 장관님들 추천한 하여튼 실질적인 그런지 몰라도 절차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거의 차관 추천한 분들이 내정돼 있고 또 그 인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이런 분들도 이제 일단 내용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일단 추천은 되어 있겠네요. 제가 곧 말씀드리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기회는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내용은 아니더라도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장관님의 의중을 실어서 추천되어 있는 것은 맞네요, 그죠? 절차적으로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1차관하고 2차관하고 예, 업무 분장은
법 규정이나 시행령 규정은 아니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참고로 이렇게 그동안 쭉 이제 그 지켜보면서 1, 2차관님 업무 분담을 부총리 후보자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예컨대 2차관에 되어 있는 예산, 그다음에 1차관에 되어 있는 세제 이런 것들을 2차관으로 재정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경제정책 같은 거는 2차관 쪽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1차관으로 해가지고 매크로와 재정을 깐종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의원님, 제가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에 가면 이런 1, 2차관에 소화하는 시행령이라고 그럽니다. 아, 대통령입니까? 네, 시행령으로서 시행령이라고 그럽니다. 그 시행령이 직제사항이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저한테 한번 잘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행령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업무 분장으로 네.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님이시면서 부총리이시거든요. 근데 부총리가 관계부처하고 업무 조정, 지원, 총괄 이런 걸 하자면은 회의가 뭐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이제 경제정책조정회의가 하나 있고 경제관계 장관회의 하나 있고 또 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값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럼 이제 물가 부담도 있고 할 때 장관님께서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겁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협업을 활성화하고 소통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장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하기 전에 관계부처 장관이 부총리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사전 협의하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회의에서 조금 조정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로 협업을 활성화하고 소통을 제고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사전에 좀 보고도 받고 조율해가지고 장악하는 쪽으로 가실 겁니까? 어떤 조직의 장악력도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정의 안이 얼만큼 충실하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런 그 협의 과정과 또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집행에 있어서도 전 좋은 측면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를 앞으로 경제장관회의하고 대외장관회의라는 두 개의 인프라 축을 갖고 실제 조정 과정에서는 각 부처가 부처의 칸막이 없이 서로 이렇게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부처의 협조를 구할 때 이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국회 기능을 그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이 법안을 만들어 주는 데가 국회인 만큼 이러한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 국회하고의 협의가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님. 주십시오. 예, 그 정책 순위 설정에 일자리를 좀 제대로 자리매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경제신문하고 현대경제연구소가 작년 말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중에 물가가 31%, 일자리 27%, 쭉 해서 경제민주화 10%, 이런 순서대로, 국민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후보자님께 중요한 우선순위 5개 열거 요청 드렸을 때 일자리, 가계부채 쭉 해서 이렇게 해주셨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모두 발언을 보면은 일자리를 조금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자리 없는데 저 창조경제 쪽에 가보니까, 창조경제 해가지고 뭐 일자리 마련하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창조경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었으면은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일자리 이제 그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되는 월간 경제 동향 보고에 일자리가 중요하고 고용이 중요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전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 해외 경제, 소비, 투자, 옛날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거를 좀 일자리를, 고용을 제일 앞으로 좀 바꾸십사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이 월간 경제 동향 보고는 고용이 제일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일자리를 뭐 옛날같이 경제 성장, 물가, 해외 수출입 이런 식이 아니고 일자리 위주로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의 업무, 임무, 비전 전체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일자리가 지금은 없습니다. 아마 실무자인데 확인했더니만은 앞으로 이제 부총리 새로 오시고 하면은 일자리를 적당한 자리매김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과 목표에도 일자리가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자리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를 강조하시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좀 차이가 있었던 점은 일자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점은 아니고요. 다른 것을 또 이렇게 균형 있게 적시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가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경제 정책의 과제인 데는 전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담뱃값 이게 논란이 최근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후보자님께 담뱃값 얼마 언제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의견을 서면으로 드렸을 때 8년 됐다. 이 담뱃값 올린 지가.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요. 꼭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우리 담배사업법 25조 3에 보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권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따라가지고 기획재정부 규정을 2002년도에 10원, 2004년도에 15원씩 20원의 범위 내에서 띄어가지고 이 돈으로 담배 사업 안정화 재단에 기금으로 4,300억을 적립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4,300억 당초에 이제 목표를 했기 때문에 목표 다 되고 난 뒤에는 저도는 법으로 보면은 사실 다른 쪽으로 갈 수 없는데 현재는 담배 사업자들한테 제조업자들한테 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런 꼴이 되어 있는데 혹시 담배 값을 올린다고 하면은 법에 이 현재 살아있는 공익기금 또는 담배 사업 경작자들한테 직접 지원 이 부분은 다시 재개하셔가지고 규정에서 또 시행령에서 꼭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공익기업 납부에 대해서 역시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